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효율적인 주거 공간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가족의 안전한 생활문화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효율적인 주거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84페이지와 85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키워드는 주거 공간 계획 시 고려할 점, 그리고 생활 내용에 따른 조닝과 동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움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거 공간 계획 시 고려할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조닝과 동선의 개념을 토대로 생활 내용에 따른 효율적인 주거 공간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 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 그리고 조닝과 동선의 개념과 생활 내용에 따른 효율적인 주거 공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효율적인 주거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한번 얘기해 볼 게 있는데요. 주거 공간,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은 잠을 자거나 우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가사노동 같은 다양한 성격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주거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여 인간에게 편리하고 용도에 알맞은 주거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주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주거 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자, 고려해야 할 점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족 구성원의 특징, 두 번째 적합한 주거 유형을 정한 후에 공간을 계획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동선 단축시키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공간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가구 배치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거 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수, 가족 생활 주기, 가족 형태, 가족의 역할과 구성원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공간의 수와 크기를 계획하는 거예요. 자, 가족의 수가 몇 명인지, 그다음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우리 이거 배웠었죠. 가족 생활 주기는 일반적으로 가정 형성기, 가정 확대기, 가정 축소기를 일반적으로 거친다고 했는데 가정 형성기 단계에서는 이제 가정이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남편과 아내, 부부 둘만이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크기의 집이 요구된다고 했었고, 가정 확대기는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주택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축소기는 자녀가 독립하고 자녀가 결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게 돼서 주택의 규모도 작은 공간이 요구된다고 했었어요. 다음 가족의 역할이나 구성원의 필요 사항에 따라서 공간의 수와 크기를 계획하는 것이 주거 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 중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적합한 주거 유형을 정한 후에 공간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다양한 주거 유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단독주택도 있었고 공동주택도 있었고 병용주택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런 우리 가족 구성원에 맞는 주거 유형을 정한 후에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주거 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동선을 단축시키는 공간을 계획하는 건데요. 뒤에서 조닝이나 동선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개념이 나오겠지만 동선이라는 것은 내가 움직인 것을 연결한 선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왕래가 많은 공간들을 가깝게 배치한다. 이것이 주거 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 중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현관에서 가장 먼 곳에 배치할 것인지, 방을 없애고 창고를 만들 것인지, 이곳은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공간의 평면을 결정하는 것이 주거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효율적인 가구 배치를 구상하는 건데요. 가구의 위치에 따라 방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생활하기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배치 방법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구 배치 방법은 우리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조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조닝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 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간단히 얘기하긴 했지만, 조닝이라는 것은 주거 공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전에 용도가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한 공간끼리 묶어서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조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런 조닝이 왜 중요할까요? 자, 그럼 조닝이 중요한 이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조닝을 잘하면 각 영역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을 지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동선을 절약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동선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었는데 다음 장에서 동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흔적을 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선이 짧을수록 효율적일까요? 길수록 효율적일까요? 네, 그렇죠. 동선은 짧을수록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가 많은 공간, 서로 왔다 갔다 자주 하는 공간을 서로 가깝게 배치하면 동선이 짧아지기 때문에 공간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배운 키워드 중에 생활 내용에 따른 조닝과 동선이라는 내용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생활 내용에 따른 조닝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는 생활 내용에 따라서, 주거 공간에서 일어나는 생활 내용에 따라서 사회적 공간, 개인적 공간, 그리고 가사 작업 공간, 마지막으로 생리생활 공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공간에는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활 내용에 따른 조닝입니다. 자, 여기에서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비슷한, 용도가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까 생활 내용에 따른 조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네, 사회적 공간, 개인적 공간, 가사 작업 공간, 생리생활 공간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적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네, 맞아요. 사회적 공간은 여기 두 가지의 공간, 식당과 거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적 공간은 가족들이 쉽게 모일 수 있고 단란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 공간에는 어떤 공간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서재와 안방, 그리고 자녀방. 이 공간이 우리가 개인적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개인적 공간이라는 곳은 사생활을 보장하고 현관에서 좀 떨어진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조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관에서 떨어진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가사 작업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가사 작업 공간은 부엌, 세탁실, 다용도실이 가사 작업 공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생리생활 공간.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생리생활 공간은 남아있는 이 공간. 욕실과 화장실을 생리생활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사회적 공간, 개인적 공간, 가사작업 공간, 생리생활 공간엔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방금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생활 공간에 따라서 배치하는 방법이 달라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85쪽에 나와 있는 교과서랑 같은 그림이에요. 먼저 부엌을 한번 찾아볼게요. 부엌은 이 공간이죠.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식사실,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둘이 인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부엌은 현관에서 가깝게 배치하면 식품의 반입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동선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현관에 가깝게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탁실이나, 여기가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이나 다용도실을 가깝게 배치하면 가사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욕실을 한번 볼까요? 욕실은 이 공간이 욕실인데요. 욕실은 침실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면 동선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급배수, 온수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엌이나 세탁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보통 침실에 이제 같이 욕실이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그리고 침실에 포함되지 않은 욕실은 가족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각 침실과의 거리를 고려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실, 식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당은 가족의 중요한 사회적 공간이죠. 그래서 부엌과 여기 거실,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이 부엌과 가까우면 상을 차리는 동선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죠. 이러한 식당이 거실과 가까우면 가족의 사회적 공간이 모여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회적 공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활의 질서가 잡히고 가족들이 쉽게 모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거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있는 거실은 주택의 중심에 배치했을 때 다른 공간과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중심에 배치를 하면 동선이 단축되어 가족이 쉽게 모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망이나 채광, 통풍이 좋은 위치에 배치를 시키고 남향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공간 침실이에요. 침실. 여기도 침실이죠. 색깔이 잘 안 보여서 다른 색으로 바꿀게요. 이 공간이 침실인데 침실은 가장 중요한 것,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현관에서 떨어진 조용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침실은 욕실과 가까이 두는 것이 편리하지만 침실에서 욕실이 직접 보이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침실 계획 시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침실 또한 남향이나 남동향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인 주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과 생활 내용에 따른 조닝과 동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거 공간을 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주거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LD, DK, LDK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거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86페이지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